자, 운율 및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라고 되어 있지요. 자, 쭉쭉 읽어가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은 체크 해보도록 합시다. 운율, 뜻, 운문에서, 자, 운문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정리를 해줘야 돼요. 기본 개념 정리입니다. 자, 문학 파트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문학은 언어 예술이라고 해요. 언어 예술. 그럼 이때 언어는 또 무엇이냐? 언어는 말과 글을 언어라고 한다. 예술은 또 무엇이냐?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말과 글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럼 이때의 아름다움은 또 무엇이냐? 인간적인 아름다움이다. 따라서 문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과 글을 통해 인간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학에 대한 개념입니다. 질문. 문학 개념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갈래가 있는데 문학을 크게 둘로 나누면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구분이 됩니다. 운문문학이 무엇이냐? 운문문학은 운율이 있는 글. 그러면 이때 운율은 또 무엇이냐? 운율은 또 무엇이냐? 리듬, 가락 이런 것을 운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글 속에 리듬과 가락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글 속에 있는 리듬 가락을 어떻게 만드느냐? 반복하면 된다.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복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라고요? 운율 형성. 그러면 반복할 때 운율만 형성되느냐? 아니요. 의미도 강조된다.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을 거야. 그치? 빨리 일어나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빨리 자라. 강조하는 거야. 그죠? 강조할 때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문학에서도 특히 운문 문학에서 강조할 때는 반복하면 된다. 이럴 때 운율도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반복할 거냐? 단어 반복하겠죠. 그쵸? 그것은 우리가 시니까 시어라고 바꿀게. 시어를 반복할 수도 있고 시구를 반복할 수도 있고 문장을 반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뭐가 생긴다? 운율이 생긴다. 의미가 강조된다. 자, 또 뭘 반복할 수 있어요? 글자 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수율. 자, 문학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아. 그래서 알아야 돼. 수율이 뭐라고? 글자 수 반복. 소리 수, 개수, 율, 반복. 그래서 글자 수 반복, 수율에는 3, 4조 또는 4, 4조 또는 7, 5조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된다. 네 글자, 네 글자 반복된다. 7글자, 5글자가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호조 예를 한번 들어볼까? 시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진달래꽃. 김소울이군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시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글자 수가 어떻게 돼? 나보기가 역겨워 7, 가실 때는 5, 말없이 고이 보내 7, 들이우리다 5 이렇게 되죠? 이게 음수율. 7호조 음수율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리듬이 생겨.
자, 글자 수 말고 또 뭘 반복시킬 수 있을까? 음이 단위를 반복시킬 수 있고 이것을 소리음, 보따리, 반복, 음보율이라고 해요. 이때 음보율은 여러분들 피아노 쳐본 사람은 좀 알겠다. 마디 개념하고 비슷해. 그래서 음보율은 두 개가 있어요. 세 마디, 네 마디. 즉 3음보율, 4음보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다음 글자 위치를 반복하기도 해요. 글자 위치 반복하는 것을 소리음, 위치, 반복, 음율이라고 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를 반복해주는 두운, 문장의 중간 음을 반복하는 요운, 문장의 맨 끝을 반복하는 가군이 있다. 자, 여러분들은 두운하고 요운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안 나와 시험에. 가군은 신경 써야 돼. 왜냐하면 우리말은 어미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문법 시간에 배웠죠? 어미 용언들 활용하는 말 어간 어미 공부했습니다. 어미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래퍼가 라임 맞춘다고 그러지. 라임. 그게 가군이야. 가군. 집에 갔어. 아무도 없어. 배가 고팠어. 먹을 게 없어. 와! 짜증났어.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이게 가군입니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시에서 배우는 운율의 전부율치다. 이게 운율 전부야. 시에서 배우는 운율. 앞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들을 때 뭐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뛰어! 빰빠라빰빰빰빰빰 뛰어! 빰빠라빰빰 시어 반복. 그치? 단어 반복하고 있다. 근데 이제 노래는 그 리듬이 있잖아. 그 뭐라고 해야 돼? 예, 그 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요? 운율? 운율은 아니지. 가락. 예. 그래서 시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반복되는 것은 똑같다. 어떤 말,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어떤 단어를 자주 반복하는가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시공부할 수 있어요. 질문? 없죠? 이게 운율이 옳시다. 자, 산문문학까지는 우리가 설명해 줄게요. 산은 펼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문은 글. 그래서 산문문학에는 소설, 수필, 극. 극은 다시 뭐가 있었더라? 연극 대본, 희곡, 그 다음에 시나리오, 영상 대본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장르가 나오면 그때 설명하고 대체적인 문학에 대한 설명은 요따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진하지 얘는? 흐리흐리한 색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문학에 대한 개념과 문학에 대한 갈래는 운문과 산문. 요거는 암기 파트다. 정리하시오. 시간을 드림 정리.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암기 외워야 돼요. 암기. 자, 운율 및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 우리 교재 유련 1 챕터 1 보고 있습니다. 자, 운율 뜻 운문에서 행을 이루는 단어의 배열과 글자의 발음 등에 의하여 일정한 리듬감을 자아내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운율에 대한 설명 아까 얘기했죠? 운율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뭐다? 반복으로 만들어낸다. 뭘 반복한다? 시어, 식구, 문장, 연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글자 수, 의미 단위, 글자 위치를 반복한다. 그때 글자 위치는 세 가지가 있었죠? 두운, 요운, 가군. 요게 여러분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군만 신경 쓴다. 얘가 어미니까. 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다 했어. 반복.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네 개 바에 갈린 길은 하나 없어.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의문이 반복되고 있어. 이때 의문은 뭐니? 기억하고 리을. 그쵸? 기억하고 리을이 많이 반복되고 있죠. 반복하면 리듬감이 생기는 거야. 같은 단어나 구절 반복. 이게 뭐니? 시어 반복, 식구 반복이 되는 거지.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소사라. 해야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문장 반복. 해바라기 씨를 심자. 단모퉁이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반복하고 있잖아. 반복하면 음이 강조와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질문하세요. 괜찮니? 자, 여기 밑에 보면 운율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내재율과 외형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은 다 설명해야 되나 보다. 잠깐 보자. 어디 보자. 시. 오케이.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운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운문문학은 시 또는 시가가 있어요. 시가는 고전시, 옛날 시를 시가라고 그래. 옛날 사람들은 시를 쓰면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했다. 그래서 시가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분석할 건가? 분석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시 종류를 알면 돼. 시는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형식의 뜻은 형태와 방식. 쉽게 얘기해서 시가 쓰인 모양이다. 시가 쓰인 모양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유롭게 쓰면 자유시, 줄글처럼 쓰면 산문시, 정해진 형태대로 쓰면 정형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방금 이제 운율의 종류가 있었죠? 운율의 종류는 두 개가 있어요. 내재율과 외형률이 있다. 말 뜻을 알면 쉽다. 내자는 안, 재는 있다. 즉 안에 리듬이 있다란 뜻이고, 외형률은 외, 밖, 형태, 리듬이 밖에 형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다. 따라서 자유시와 산문시는 내재율이에요. 정형시는 줄 맞춰서 쓰는 시기 때문에 외형률이다. 알겠죠? 내용상으로도 시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시의 목소리를 화자라고 합니다. 시의 목소리가 화자다. 이거 지금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암기 파트다. 시의 목소리가 화자인데 내용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서정시는 뭐냐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이게 서정시다. 서 풀이한다. 정서, 정서를 풀이한 시 서정시. 서사시는 뭐냐면 사건을 노래했다. 사건을 풀이 노래라고 바꿀게요. 시니까 이게 서사시, 사건. 극시는 화자가 2명 이상이 있고 연극 대본처럼 대사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것을 극시라고 한다. 극시. 연극처럼 대사를 주고받아요. 화자들끼리. 이게 극시. 여러분들은 서사시 안 배운다. 극시도 안 배워. 그러니까 니들이 배우는 시는 99.9%가 서정시입니다. 알겠어요? 화자의 정서가 들어간 시.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고, 고전시가 포함해서. 서사시 안 배워. 극시도 안 배워. 근데 사경은 네? 사건. 서사시 사건. 사경이 뭐야? 아유, 많이 제 사경을 좀 챙겨 주셔야. 그 사경 아니고 사건. 자, 다시요. 시를 내용으로 나누면 서정시, 서사시, 극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시는 내용상 서정시밖에 없다. 99.9%가 그렇다. 신화. 해외 문학, 서양에서는 신화를 서사시로 배워요. 근데 우리는 고전 문학에서 고전 산문으로 배운다. 단군신화 고전 산문입니다. 주몽신화 고전 산문이야. 서사시가 아니고. 있긴 있어요. 서사시 있긴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안 배우고 여러분들 문법으로 배울 거야. 나란말싸미, 중국과 달라. 이건 아니구나. 뭐였지? 해동 육령이 나샤셔.
고성이 함께 하시니 이거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님일세 꽃 좋고 열매 많으니 그거는 서사시입니다. 근데 이거를 서사시 문학에서 안 배우고 문법으로 배워. 고전 문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많이들 박살난다. 자, 어쨌든 서정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구분하는 방법 알려줘야겠지? 그치? 이렇게 시를 보면 어때요? 이거 시라고 하자. 형태를 보면 형태가 어떠니? 자유롭게 써서 자유롭게. 자유시야. 형태상 자유시고요. 자, 형태가 자유시면 운율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내재율. 그리고 서정시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학교에서 여러분들 필기해주거든?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기본 정보기 때문에. 진짜. 기본 정보. 학교에서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해줘. 작가, 성미정, 주제, 그러니까 형식, 자유시, 운율은 내재율, 내용은 서정시, 주제는 뭐 이렇게 필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기본 이 시에 대한 정보를 굳이 뭐 필기할 필요가 있나? 없죠. 왜냐면 자유롭게 썼다 자유시, 자유시는 무조건 내재율.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는 99%가 서정시입니다.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필기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쌤이 뭐라고 할 거야. 너 왜 안 써? 뭐 할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기본 포맷입니다. 오른쪽 걸 또 볼까? 윤동주 서신에 쓴 거 보니까 어때요? 형태가 자유롭죠? 이것도 자유시야. 자유시니까 운율은 뭐가 돼요? 내재율. 그렇죠? 그러면 내용상 뭐다? 서정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시 공부, 문학 공부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조부터. 온문 문학이니까 운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시니까 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형식과 내용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운율은 어떤 운율을 가지고 있는가. 내용은 무조건 서정시. 그럼 끝나. 시 공부 끝나는 겁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죠. 자, 그러면 기왕 하는 김에 다 하자 그냥. 예. 이제 시 분석법도 여러분들 공부할 겁니다. 오늘 친구들 빠지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 하는 건데. 시 분석법. 이거는 좀 다른 거에다가 필기 좀 해야 되겠다. 어디 갔냐? 시 분석법. 중요. 자, 이번에는 시 분석법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돼. 시 분석법. 시 외우는 거 아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 그냥 다 외워버리는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 너무 힘들어. 예. 자, 99%가 서정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찾으면 되니? 정서를 찾으면 됩니다. 화자의 정서 찾기. 쉬워. 정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직접 정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간접 정서로 나옵니다. 직접 정서는 직접 말하는 거야. 예, 기쁘다, 슬프다 등등등 직접 얘기해. 간접은 분위기 잡아주겠죠. 그쵸? 그치? 분위기 묘사를 한단 말이지. 정서 찾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는 다 뭐다? 내용상 서정시다. 정서 찾으면 돼요. 자, 내가 정서를 찾았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따질 게 뭐가 있냐면 왜? 따지면 됩니다. 이유 찾는 거야. 슬퍼? 왜? 기뻐? 왜? 이거 찾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시 감상법이야. 시도 하나의 메시지거든? 그러면 메시지 찾는 겁니다. 이 작품 속의 목소리는 왜 기쁠까? 왜 슬플까? 찾아야지, 이유를. 그 다음에 이제 표현기법 찾아야죠. 문학이니까, 예술이니까. 표현기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현기법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한 6가지 정도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 웬만한 시 문제, 문학 문제 웬만한 거 다 맞춰, 진짜로. 이게 연습이 안 돼가지고 자꾸 과당과당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공부도 트레이닝, 연습입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레인시 맞나?
막 던져 그냥. 일본어 공부한 사람. 일본어는 연습 뭐라고 그러니?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니혼고노 데키마스까? 다레노 니혼고 없습니까? 없네. 예. 뭐라고? 뭐? 나니? 난다. 새가 난다. 예. 자, 표현기법, 비유법 있죠, 비유법. 여러분들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A라는 대상을 B라는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죠? 할인이 비유법 많이 쓰지? 안 써? 친구한테 쓸 거 아니야? 병신같이 왜 그래? 이거 비유법입니다. 야, 이 바보야! 이거 비유법이야. 이분 오늘 다 쓰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비유법의 종류가 또 있지. 뭐가 있어요? 직유법. 많이 쓴다. 욕할 때. 야, 이런 개가. 예. 그렇지? 그죠? 예.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거 다 직유법이죠. 자,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데 뭐뭐마냐. 이렇게 조사를 붙여요. 이거를 직유. 은유법도 많이 씁니다.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야, 이 개. 야! 네, 이게 다 은유법이야. 그래서 은유법 형태는 어떻게 돼 있니?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 이런 게 은유법이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건 직유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드라마도 필요 없다. 친구들이 막 욕할 때 잘 들어봐. 아, 얘는 직유법 많이 쓰는지 은유법 많이 쓰는지. 친구가 막 욕했어요. 그럼 가서 얘기해줘. 친구야, 너는 직유를 많이 쓰는구나. 얘기해주는 거죠. 분석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법이 있어요. 의인법은 이거는 뭐니? 사람처럼 대하는 거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의인법이라고 하고, 의인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야, 이건 학교에서 알려주지도 않아. 나니까 알려주는 거야. 진짜로. 의인법 그냥 이거 의인법이야 넘어가요. 뭐가 의인법인지 학교 쌤들이 정확히 안 알려줘. 나니까 알려주는 거야. 고맙죠? 그래. 까먹었다. 자, 의인법, 도노법. 사람이 아닌 것한테 도노법 쓰면은 자동으로 의인법이에요. 도노가 뭐냐면 누구누구야 부르는 걸 도노라고 그래.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워. 강아지 이름이 바둑이야. 바둑아. 이게 도노법이에요. 자동으로 의인법이다. 이 부른다는 거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의미가 있거든. 자동으로 의인법이 돼요. 기러기야, 갈매기야, 햇님아, 달님아, 이게 다 의인법입니다. 자동으로 의인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를 빗댈 때, 사람의 신체를 빗대서 표현할 때, 우리 개 키우는 친구들 그런 거 자주 하잖아. 손. 개가 손이 어디 있어? 앞다리지, 앞다리. 근데 손 이렇게 하죠? 그 의인법이다. 알겠죠? 손은 영장류는 손 갖고 있잖아, 그치? 손. 옛날에 국립국어원에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의인법 가르치다가 갑자기 나 의문이 드는 거야. 근데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는 손이라고 하는데, 원숭이한테 손 좀 줘봐 하면은 그건 의인법일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국립국어원에다가 질문 던졌는데 답을 안 하더라고. 거기 선생님들 헷갈리겠지. 그쵸? 예. 코스모스가 손은 든다 그러면 의인법입니다. 근데 원숭이가 손은 든다 그러면 이게 그치? 어쨌든 간에 신체를 빗대서 표현하면은 의인법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빗댔을 때 이것도 의인법이라고 봐요. 문학에서는 사람만 감정이 있다고 본다. 하늘이 슬프다 이런 거. 나무가 찡그린다 이런 게 의인법이에요. 찡그린다 하는 것은 표정이거든.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현이 되겠지, 그치? 이런 게 다 의인법입니다. 그 다음 비유법의 한 종류 또 뭐 있지? 대유법이 있어요. 대유법. 하나 건너뛰어버렸네. 활류법부터 하자. 활류법이 있습니다.
대유법도 쓸 거야. 밑에다 써. 활류법은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지구가 숨쉰다. 이런 게 활류법이다. 알겠죠? 뭐 풍선이 숨을 내쉰다. 이런 게 다 활류법이야. 그 다음 대유법. 대유법은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그래요. 무궁화 삼천리 하면은 한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몸 전체. 이런 게 대유법이 되겠다. 이거 말고도 비유법 많은데 요 정도? 직유, 은유. 이건 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친구랑 욕 주고받으면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의인법은 세 가지 형태의 도노, 신체를 빗대거나 감정 빗대는 경우. 활류는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여러분들 뭐 가다가 횟집에 뭐라고 써있어? 활어회. 활, 살아있다. 생활, 살아있다. 유, 비유. 그치? 살아있는 것으로 비유한다. 이게 활류법입니다. 대유는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 자, 비유법 질문. 질문 없죠? 유민이 졸리니? 정신 차리자. 힘내. 니들이 자면 졸리면 나도 졸려요. 이게 졸음이 전염이 되거든. 진짜. 그 다음 대꾸법이 있습니다. 대꾸법. 대꾸법은 예문 하나 외우세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콩팥. 하나 외우자. 대꾸는 뭐냐면 한 문장 또는 한 구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쳐줍니다. 이것을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어따 대고 말 대꾸야! 대꾸. 어떤 문장이 있으면 어떤 표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것을 대꾸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벼 심은 데 벼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나열. 세 문장 이상 가면 나열입니다. 나열. 열거가 된다. 이게 대꾸법이고 그 다음에 반어법이 있습니다. 반어법. 반어법은 상황에 반대되는 표현. 이게 반어법이다. 상황에 반대되는 표현이 반어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친구 사이 좋은 친구들은 반어법 잘 쓴다. 친구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나 어때? 너무 예쁘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멋있어. 예쁜데? 괜찮아. 근데 속으로 생각하지. 얘는 비응신. 이런 게 반어법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상황에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나 오늘 어때? 빙신 같아.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지 하루 종일. 그래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반대로 말해줘야 돼요. 반어법이다. 가끔 엄마들 여러분들 부모님 엄마가 이상한 레시피 받아와가지고 뭐 해줘. 엄마가 처음 만들어봐서 어떠니? 어떠겠어요? 처음 만들었는데. 야, 처음부터 맛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그죠? 처음에 이상하지.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 갑자기 용돈이 좀 필요해.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치? 예. 그런 게 반어법이다. 자, 다음 역설법이지요. 역설이란 말은 거꾸로 설명한다는 뜻이야. 거꾸로 설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의 논리를 모순을 이용합니다. 문장의 논리 모순을 이용해서 진실이나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예문 보면은 뭐 쉬울 거야.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리가 파란색 어디 갔냐?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우성이 있대요. 이런 게 역설이다. 문장이 논리가 맞지가 않죠? 즉 긍정으로 끝나면 긍정으로 끝나고 부정으로 끝나면 부정으로 끝나야 돼. 이게 문장 표현 방식이야. 근데 역설은 뒤집는 거야. 알겠죠?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소리가 있대요. 뒤집어 봐서. 뭐 요런 것도 있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이별입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부정적인 건데 이게 축복을 만든대. 이런 게 역설이죠. 이거는 꽃잎이 떨어져야지 그 자리에 열매가 생겨요. 이거를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한다. 거꾸로 역자 설명. 자, 반어법하고 역설법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반어법하고 역설법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헷갈릴 것도 없다. 반어법은 반대로 말하고 역설법은 거꾸로 말하기. 자, 그 다음 서리법이 있지요. 서리법은 의문역으로 설명하는 방법, 즉 알면서 묻기. 이것도 여학생들 많이 쓸걸? 알면서 묻기? 저 재수없지 않니? 이런 게 서리법이지. 그럼 서리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 공감 유도죠. 공감 유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멋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 도치법. 도치법은 순서 바꾸기. 문장, 단어 순서를 바꿉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문장은 이거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근데 순서 바꾸죠. 나는 사랑해, 너를,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도치법이다. 이게 다야. 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를 볼 때는 정서를 찾고 이유를 찾고 표현 기법도 찾아보자. 정예표입니다. 정예표. 앞으로 계속 이거 연습해야 돼. 수능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앞으로 6년 동안. 그러면 시가 쉬워진다. 질문? 풍유법, 비유법의 풍유는 속담 등을 빗대서 표현하는 거예요. 야, 백지장 같이 들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게 풍유입니다. 풍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게 기본이야. 기본.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국어가 편해집니다. 질문하시오. 괜찮니?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시는 심상으로 전달하거든. 내용을. 그럼 심상이 뭐냐면 말 그대로 보면 마음속 코끼리. 어떻게 썼지? 코끼리 상자? 아, 이렇게 썼구나. 마음속 코끼리. 여러분 옛날 이야기 아니? 중국의 어떤 왕이 코끼리를 갖고 왔어. 그거 알고 있어요? 중국의 어떤 왕이 코끼리를 그리자. 코끼리를 데리고 옵니다. 코끼리를 그리자. 코끼리야! 아니 코가 길잖아! 코끼리야! 코끼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재미를 좀 보려고. 장님 4명한테 야, 니들 이거 만져봐. 이게 뭐게?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장님이 코를 만져요. 코 만지고 뱀이요. 어떤 장님은 다리 만지고 기둥이요. 어떤 장님은 배를 만지고 벽이요. 어떤 장님은 꼬리 만지고 밧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대신 여기서 심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거지. 이 장님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알겠습니까? 내 마음속 코끼리. 그래서 심상하고 똑같은 말이 여러분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미지라는 말은 영어죠. 그리다 라는 뜻이지. 이미지랑 똑같은 말이 감각. 이게 문학에서 얘기하는 거야. 즉 심상, 이미지, 감각은 다 같은 말이다. 그럼 여러분들 감각 뭐가 있어? 눈으로 보는 거 시각, 귀로 듣는 거 청각, 냄새 맡는 거 후각, 만지는 거 촉각, 다음에 또 뭐 있지? 맛보는 거 미각. 이게 오감이죠. 오감. 5가지 감각입니다. 자, 그런데 시에서는 공감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공감각은 뭐냐면 감각의 전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요. 이걸 공감가기로 하고 예문 푸른 종소리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러면 푸른이라는 말은 시각이지. 종소리는 청각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각의 시각화. 그래서 원관념, 원래의 이미지는 청각이야, 종소리. 이걸 푸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푸른 종소리 하면 공감각이고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질문하세요. 정리하시오. 자, 교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교재 내용? 교재 어디로 갔지? 여기 있구나. 자, 시 분석법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시 분석법까지 설명했으니까 쭉쭉 읽어가면 되겠다. 운율의 종류, 내재율. 아까 이 뜻이 뭐라고?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야 돼. 용어를 알아야 되지.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잖아요. 얘는. 그쵸? 일정한 규칙 없이 시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운율. 이렇게 해버리면 내재율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에 막 학습지나 문제 풀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왔을 때 이게 뭐였지? 이렇게 돼버려. 정확하게 뜻 가져가야 됩니다. 내는 안, 쟤는 있다. 뭔 소리래? 그래서 안에 있는 리듬이죠. 안에 있는 리듬.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시나 산문시에 있는 리듬이야. 이게 내재율입니다. 외형률은 외자, 형은 형태. 그래서 정형시에 있는 리듬을 외형률이라고 한다. 자, 시의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 뭐가 있어요? 시조. 시조는 3, 4 또는 4, 4조 음수율을 가지고 있고 4음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 쉬는 시간. 자, 이번엔 비유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어. 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것과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 이게 비유야, 비유. 나 이상해. 비유상해. 그 비유 아니다. 그거는 비위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비유.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원관념, 원래 이미지. 관념이 뭐니? 관, 보다, 념, 생각.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죠. 원래 이미지. 보조관념은 빗대어 표현한 것. 예를 들어서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여기서 원관념이 뭐예요? 쟁반같이 둥근 달에서 원관념이 뭘까? 응? 대답을 안 해. 달이죠, 달. 달이 원관념이고 달을 쟁반으로 표현했어. 이게 보조관념이야. 알겠죠? 빙신 같이 왜 그래? 하면 그 친구가 원관념이고 빙신이 쟁반. 빙신이 쟁반이지. 빙신이 보조관념. 김연아는 빙신이죠. 네? 맞잖아. 뭐가? 얼음신. 빙판의 신. 맞잖아. 빙신. 김연아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나라 최초 피겨스케이트 금메달. 네네, 알아요. 예,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금메달 리스트. 자, 비유의 효과. 직접 말하는 것보다 신선한 느낌을 준다. 당연한 거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새롭고 깊은 의미 형성한다. 너무 당연하다. 예. 종류, 직유. 아까 얘기했죠?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기의 눈이 별처럼 빛난다. 별처럼. 그러니까 눈이 원관념, 별이 보조관념. 얼음같이 차가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이 원관념, 얼음이 보조관념. 이렇게 직유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자, 왼쪽 박스를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어의 함축적 의미라고 되어 있지. 함축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교재를 좀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 뜻풀이부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머리에 오래 남거든. 말뜻을 알면은 이걸 안 하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공부하기가. 함은 포함. 포함은 알고 있죠?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축이 뭐니? 압축. 그럼 이 말이 뭐니? 아까 얘기했어.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게 함축입니다. 즉, 달 원관념에 쟁반 보조관념을 집어넣었어요. 즉, 달을 보고 쟁반을 떠올려. 이게 함축이야, 이게. 함축이 별거 아닙니다. 이게 대신 인간만 이게 가능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간의 뇌만 이 과정이 됩니다. 전뇌, 후뇌, 좌뇌, 우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해. 비유가 가능합니다. 동물들은 이게 안 돼요. 동물들은. 달은 달이고 쟁반은 쟁반이야. 근데 사람은 달을 보고 지난 겨울에 먹었던 호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작년에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유추 그리고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 그래서 인간만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도 비유거든. 야, 이따가 내가 선물 줄 테니까 나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선물 안 준다. 구라치는 거죠. 또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것도 다 비유야. 인간만이 사기칩니다. 동물들은 사기를 안 쳐요. 얘네들은 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이 눈물의 의미 안에 슬픔, 아픔, 불행, 고통, 시련 이런 게 들어가요. 이걸 함축이라고 한다. 알겠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게 함축입니다. 자, 비유의 다른 종류, 활유.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고 풍유, 속담, 격언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가격을 보니 그 물건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떡 먹고 싶은데 그림이라서 못 먹어요. 이런 것을 그림의 떡이라고 하지요. 그림의 떡 알아, 여러분들? 잘 몰라? 그럼 그림의 두 쫑쿠. 먹고 싶은데 그림이야. 이런 거.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은유법이죠? 은유법은 아까 A는 B다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동일한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뭐뭇은 뭐뭐 등의 형식을 활용하여 유사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비유하는 방법. 시간은 금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알아. 시간은 금이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이 A는 B다 형태의 은유법. 이번에 의인법.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깃발이 손을 흔들며 우리를 마중한다. 바로 신체를 빗대어서 표현했다. 그치? 아까 의인법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노법, 바둑아 도노법. 그 다음에 신체를 빗댈 때, 그 다음에 감정을 빗댈 때. 이게 다 의인법입니다. 대유법.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한 표현.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다. 이때 빵이 뭐니? 음식. 그치? 이게 대유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빵만으로 살 수 있니? 네. 못 살죠? 어떻게 빵만 먹고 살아? 가끔 감자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해야지. 어떻게 빵만 먹어요? 못 살아. 빵만 먹으면 어떻게 돼? 얼굴이 빵빵해진다. 네. 맞아. 자, 질문. 이번엔 상징. 표현하려는 대상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로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다. 효과. 대상이 지닌 본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넓고 풍부한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 특징.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 요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비유법은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 연관성 및 유사성이 있어. 이게 있어야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징은 그거 없어도 이게 돼. 상징은 이게 차이입니다.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이야.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공통점이 뭐니? 둥글다라는 유사성이 있지, 그치? 이게 비유인데 상징은 유사성이 없어도 될 수가 있어요. 한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올림픽 개막식에서 비둘기를 날리는 전통. 이 비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평화. 그렇죠? 이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이런 것 때문에 상징은 유사성이 없습니다. 비둘기가 왜 평화야? 몰라.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북동 비둘기가 의미하는 것은 자연. 희생자. 자연 파괴에 따른 희생자. 뭐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번지 모르니? 요즘은 도로 번호로 따지죠. 우리 학원은 신성로 168, 이등프라자 6층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번지가 있었어. 옛날 주소가 번지야. 뭐 16-7 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주소의 주소.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 흐르는 물로 만나자. 여긴 불과 물. 불은 갈등 대리, 물은 생명력 이런 식으로 상징을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 상징은 세 가지. 원형적 상징이 있고요. 장원형 아니야. 원형이야. 관습적 상징이 있고 개인적 상징이 있습니다. 원형적 상징은 뭐냐면 옛날부터 그렇게 썼어. 그래서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냥 써. 예를 들면 태양, 뜨거움, 이성 이런 것들, 달, 차가운, 감성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거는 원형적 상징이고 관습적 상징은 쓰다 보니까 굳어졌어요. 십자가. 원래 십자가는 어떤 의미니? 이게 죄수를 매다는 형벌입니다. 형틀이에요, 형틀. 조선시대도 십자가 썼어. 곤장 때릴 때 그 십자가 모양이잖아. 죄인을 매다는 도구인데 이게 기독교 상징이 되어버렸죠. 이런 게 관습적 상징이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개인적 상징은 작가 상징이라고도 하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이 작품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거야. 아까 성북동 비둘기 그치? 그게 개인적 상징이다. 그 작품 안에서 비둘기는 자연 파괴에 따른 희생을 의미를 한다. 이런 게 개인적 상징. 작가 상징입니다. 질문하세요. 안 계십니까? 오른쪽 박스도 볼까? 상징의 종류, 개인적 상징,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 다 설명했고 이거밖에 없네. 네, 다 했네. 자, 그러면 시 분석하는 거 우리 해봐야 되겠다. 그치?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 분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서를 찾자. 정서는 다른 말로 기분이야. 기분. 화자의 기분.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찾자. 표현 기법 찾자. 그 다음에 심상 정리하자. 그러니까 정의 표심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시 분석 틀입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 마지막에 뭐예요? 심상이야, 심상. 그리고 시 분석할 때는 제목부터 봐라. 왜 제목부터 보냐면 이게 시적 대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가, 이거를 찾아야 된다. 볼까? 아가야. 이렇게 슬롯이 되어 있는 것은 행갈이 했다는 얘기죠? 여기 쓰인 표현법 뭐가 있니? 도노법. 의인법은 아닙니다. 아가는 사람이니까. 아가야, 내 이름은 민들레야. 오, 내 이름은 민들레래. 의인법 들어갔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들레가 뭐니? 이게 화자네, 화자.
즉 민들레가 말하고 있어요. 아가야, 내 이름은 민들레야. 지난 겨울 너의 모자 끝에 달려있던 털방울 같지? 뭐뭐 같다? 지규. 작은 입술 뽀뽀하듯 지규. 작은 입술 뽀뽀하듯 내밀고 후후후.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성어라고 해요. 목소리를 흉내낸 말 의성어. 후후후 입김 부는 아가야.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니? 꼬맹이가 민들레 홀씨, 그쵸? 민들레 홀씨 후 부는 것 같아. 그럼 날아가죠, 하얀 게. 민들레 홀씨 모르는 사람 알죠? 이거는, 그치? 하얀 거 후 불면 날아가잖아. 이거를 불고 있어. 봄바람 같은 지규. 봄바람 같은 너의 숨결에 나는 이때 나 표면적 화자입니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표면적 겉 화자. 누군데? 민들레.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낙하산 되어 날아가지. 낙하산 은유법이죠. 민들레 홀씨를 낙하산이라고 표현했네. 질문. 자, 그러면 정서는 직접적 정서 나와 있습니까? 안 나타나 있다. 뭐 기쁘다 슬프다 이런 말이 없죠, 그치? 직접 정서는 없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채민아, 이 시적 화자는 기분이 어때? 좋아, 나빠? 좋을까 나쁠까? 좋아? 그 정도만 잡아도 돼요. 정서는 밝음, 긍정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상황 어떤 상황? 아기가 이렇게 민들레를 후 불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들레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작품이다. 다음 윤동주의 서시. 이게 시적 화자인데 시적 화자래. 시적 대상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자가 없어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뭐야? 이 사람의 소망이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서 나왔죠?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니? 바람 때문에. 잎새에 이는 바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잎사귀에 부는 바람이야. 바람이 센 바람입니까? 작은 바람이지, 그치? 이 작은 바람에도 이 표면적 화자는 괴롭대. 왜? 찾아야죠. 왜? 이유를 찾는 거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뭐뭐 해야지? 의지. 자, 그렇다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되겠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뭐뭐 하겠다? 역시 의지죠.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주어진 길이 뭐란 얘기야? 요거네. 모든 죽어가는 것, 사랑하는 것. 이해되심?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겁니다. 그쵸? 순수를 노래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이 바람에 스친대요. 바람은 부정적인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부정적 현실 인식. 시적 화자는 자신이 느끼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 바람에 불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지금 부끄러워.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아. 괴로워요. 그쵸?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이게 시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윤동주의 서시. 질문. 괜찮니? 자, 처음이라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처음부터 자전거 잘 못 타. 그치? 지금 우리 자전거 타고 있는 거야. 자전거 타기 연습하는 겁니다. 자전거 못 타는 사람? 님님이 자전거 못 타니? 왜? 무서워? 귀찮아서 안 타는 거야? 안 타봤어 아예? 언젠간 타보겠네? 이제 이렇게 좀 더 크고 어디 이동하고 하면은 자전거도 타고 뭐도 타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우선 타보는 거지, 그치?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선 올라가서 자빠져 봐야 돼. 예, 넘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나중에 익숙해진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배우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익숙해지는 거지. 학습도 마찬가지. 연습하는 건데, 연습. 자, 다음에 네, 질문. 괜찮니? 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3월 시가 나왔네요. 3월. 내일이 3월이다. 내일은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3.1절. 좋죠? 왜? 벌써 3월이라 놀랬어? 이제 중딩. 여러분들 중학생 되는 거야. 중학생은 뭐라고 불러? 초딩은 잼민이고 중딩은 뭐라고 부르니? 아, 급식? 급식인가 급식이? 여러분들 급식이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했죠? 시 보는 방법. 정서를 찾고 왜 그러는가 찾고 표현기법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심상 정리하자. 요거야 요거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제목은 3월이네. 보자. 아침부터 시간적 배경 나와 있네요. 있는 정보들 다 찾아주는 거야. 시간적 배경. 아침부터 펑펑 의태어. 의태어는 목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태어는 자 요거 정리. 음성상징어가 있지요. 목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음성상징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성어가 있고 상태, 성질, 동작을 흉내내는 의태어가 있다. 여기는 의태어죠. 펑펑. 아침부터 펑펑 봄눈이 내리더니 내린다. 이런 것을 하강적 이미지라고 해요. 그냥 문학 용어야. 아침부터 펑펑 봄눈이 내리더니 다른 거 없죠? 1년 내용은 뭐니? 시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어요. 눈 내린다. 아침부터 펑펑 봄눈이 내리더니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이 눈부시게 시각. 하얀 이불을 덮고 하얀 이불 은유법. 잠이 들었다. 자, 산과 들이 잠들었다. 이불 덮고 잠들었다. 의인법. 이불 덮고 자는 건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연의 내용은 뭐니? 점심 상황이네. 점심때 상황. 시적 화자가 뭐 보고 있어요? 산과 들을 봤는데 다 눈으로 덮였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얀 이불 덮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 의인어했다. 골짝, 골짜기.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나적나적. 물소리, 청각. 나적나적. 자, 그럼 여기서는 뭐니?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그쵸? 움직임 없어요. 대신 소리만 있어요. 그 소리가 뭐다? 물소리만. 물소리만 들린다. 자장가처럼, 지규 자장가처럼 들리던 뭐가? 이 물소리가. 골짝을 타고 흘러나오는 물소리만 나직나직 자장가처럼 들리던 하루가 지나고 다시 아침이 오고 해가 떠오르더니 자,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흘러갔네. 점심 무렵에는 산과 들에 쫙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 자, 이 말은 뜻이 뭐니? 눈이 다 녹음. 이불이 거친 그 자리에는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지규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파란 싹이 그러면 이거 지우면서 의인화도 했네요. 파란 싹을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어. 잠자리에서 뛰어나온 아이들처럼 파란 싹이 시각
왁자지껄 청각 일어나 있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새싹이 돋아남.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전체적인 시상전개 방식은 뭘까요? 시상전개는 뭐냐면 시의 흐름이야. 시상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 이틀 걸렸다. 이틀. 그치?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이렇게 해놨어. 시간의 흐름. 질문. 이렇게씩 분석하면 되죠? 시상 전개. 시 이미지 전개, 시 내용 전개를 시상 전개라고 그래. 질문하세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시는 이게 분석질입니다. 처음에 힘들 수 있어.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서 찾고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표현 기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가 있네요. 총 5문제. 자, 푸세요. 5문제 시작. 자, 문제 보도록 해봅시다. 이 시가 주는 느낌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생동감 있고 경쾌한 느낌. 2번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 불안함 아니고.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 아니고. 여유로움 속에서 가벼운 긴장감 아니고. 안타까운 추억 아니죠? 1번밖에 없네. 여러분들 이제 국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답 찾는 그런 종류의 문제였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적절성 찾아야 돼. 적절성. 때문에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답을 골라내야 됩니다. 국어는 정답 찾는 거 아니야. 근사치 답을 찾아야 돼요. 근사치는 가장 가까운 답.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됐었죠. 봄눈, 싹등의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있었고 형식이 유사한 이연과 오연을 통해 시적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시간 경과가 있었어. 한번 따져볼까? 이연, 점심 무렵에는 오연, 점심 무렵에는 똑같아. 그치? 다만 이연에서는 눈 내린 모습이고 오연에서는 눈이 다 녹은 모습입니다. 자, 4번. 시각적,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자, 심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대상에 대한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후각 있었니? 냄새 있어? 냄새? 냄새 없다. 한 문장을 여러 개의 연에 나누어 배치하여 시적 상황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 문장. 어떻게 하는 거야? 한 문장. 요런 거지, 요런 거. 좀 지워볼까요? 이게 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 자리에는 잠자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처럼 파란색의 왁자지껄 일어나야 돼. 이것을 연을 나눠놨습니다. 한 문장을. 그래서 이 작품에는 후각적 심상은 없다. 시각과 청각이었죠. 시각과 청각. 자, 3번. 이 시에 드러난 시적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이지만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맞아요. 이건 내용 묻는 문제네. 눈이 고요하고 포근하게 내렸다. 눈이 녹아 골짜기로 흐르며 소란스러웠다. 다음 날이 되자 산과 들에 눈이 다 녹았다. 눈이 녹은 자리에 새싹이 파랗게 돋아. 틀린 건 3번이죠. 골짜기로 흐르는 것은 눈이 녹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눈이 쌓였는데 그 밑으로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갔나? 여기. 골짜기를 타고 내리는 물소리만 나직나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번 문제. 이 시에 쓰인 표현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이연, 지규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 자, 이연에 지규법 있나요? 은유법이지, 은유법.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지규법이 아니라 은유법. 의인법을 사용하여 사람 아닌 대상에 대한 친근감. 자, 3년에 의인법이 있었습니까? 어디 갔어? 3년이 아니라 2년이네. 하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4연, 은유법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4연 또 어디냐? 1, 2, 3, 4. 여기네요. 자장가처럼 널리던 하루가 지나고. 자, 은유법이 아니라 지규다, 지규. 자장가처럼
자, 대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오연의 대유법이 있었습니까? 있니? 여기에 여긴가? 점심 무렵에는 산과들의 좌악 깔린 이불을 모조리 걷어가 버렸다. 여기 대유법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 다음 6, 7년 직유법을 사용하여 싹이 돋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 자, 6, 7년의 직유 아이들처럼 있네. 그죠? 있으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적절한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릴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문제는 뭐 옳은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답이 나온다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즉 국어 문제가 정답 찾는 문제가 아니고 선지들 사이에서 비교해줘야 돼. 자, 5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이 시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의성어와 의태어, 즉 음성상징어를 찾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펑펑. 또 어딨나? 나직나직. 또 어딨어요? 쫙. 또 어딨니? 왁자지껄. 이렇게 있다. 그죠? 펑펑, 나직나직, 쫙, 왁자지껄. 이게 의성어, 의태어가 되겠습니다. 음성상징어. 자, 다시 의성어와 의태어는 목소리를 흉내낸 말이야. 소리를 흉내내거나 상태, 성질, 모양을 흉내낸 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윤동주의 새로운 길 보도록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시를 분석할 때는 정서를 찾고 왜 그런가 찾고 표현기법 찾고 심상을 찾자. 정예표심이야 여러분들아. 이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 어렵지 않아요. 문학 안 어려워. 아까 고등학교 2학년 상담했는데 이거 몰라. 이렇게 하는 걸 몰라요. 왜 모를까? 나만 알려주는 거야. 진짜로. 학교에서 이거 안 알려줘. 학교에서는 그냥 설명.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다 설명해요. 이거 주제가 뭐고 특징이 뭐고 작가는 누구고 그리고 막 설명하고 끝이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밥을 지을 줄 알아야 돼. 그치? 반찬 만들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학원도 이런 거 안 알려줘. 나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연습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제 문학이 안 어려워. 국어 안 어려워요. 국어가 쉬워진다. 잘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요령 피우면 국어 어렵습니다. 그러면 막 외우려고 그래요. 자, 보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이때 내는 시냇물이야. 시냇물. 시내.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꾸법. 아까 얘기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비슷한 문장을 한 번 더 쳐주면 대꾸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 공부할 때, 문학 공부할 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안 좋아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분석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얘는 이미 던져놨어. 이렇게 던져놔버리면 여러분들 연습이 안 돼요. 그렇죠? 트레이닝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다 써져 있으면 연습이 안 돼. 여러분들 직접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서, 외, 표현기법 이거 찾는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심상까지.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이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길 새로운 길 어떻단 얘기예요? 끊임없이 간다. 그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다민아 어디로 가? 앞으로. 그럼 안 돼.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지문에서 정보를 찾아야 돼요. 내용을 찾아야 돼. 이거 연습하는 거야. 어디로 가? 위에 있잖아. 마을로, 숲으로.
여기를 가려고 이 시적 화자가 계속해서 걷고 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쵸? 그러면 숲과 마을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니? 지향점 또는 이상향. 지향점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이상향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향. 알겠죠? 이상형은 형태, 이상향은 방향. 그러면 내와 고개는 뭐가 돼요? 이상. 과정이네, 과정. 여기는 뭐 고난 시련은 돼 있는데 이런 거 빼고 우선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와 고개는 숲과 마을 이상향으로 가는 과정이 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3년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자, 이것은 나열 또는 열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사, 통사, 구조, 반복. 무슨 뜻이냐? 유사, 비슷한, 통사, 문장, 구조, 반복. 이거 문학 용어,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유사, 통사, 구조,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입니다.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어디에서 그래? 나의 길, 새로운 길에. 그치? 이게 뭐야? 과정이잖아, 과정.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자, 이렇게 말줄임표 했어요. 말줄임표 하는 이름은 뭡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 그치?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 이거 뭐랑 똑같아요? 1년하고 똑같네? 이런 표현법 뭐라고 합니까? 아는 사람? 이런 표현법 뭐라고 그래요? 수미상관. 말 뜻을 알아야 되겠지? 수는 머리수. 아는 사람이야, 수미? 수는 머리. 그 재판하잖아. 내란 수괴. 수, 머리 숫자야. 미는 꼬리. 상, 서로. 관, 관련 있음. 연관 있음. 이게 수미상관입니다. 수미상관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수미상관 방식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알아야지. 수미상관 방식은 세 가지.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을 변주 또는 변조. 변조는 약간 다르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음과 끝을 질의응답 형태로 하는 경우. 그래서 1년에서 질문 던지고 마지막 년에서 대답하는 경우. 수미상관방 세 가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윤동주의 시 제목이 뭐냐? 새로운 길은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똑같이 쓰는 방식을 쓰고 있다. 알겠죠? 그렇다면 수미상관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 시적 안정감. 그죠? 처음과 끝을 똑같이 하니까. 또 뭐가 있어요? 운율 형성. 반복했으니까. 그리고 의미 강조. 이런 게 있다. 알겠죠?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이거 자유시죠? 자유 이렇게 썼어. 내용은 서정시, 운율은 내재율. 그럼 화자의 정서는 뭡니까? 이 사람의 정서 또는 화자의 태도 어때? 의지적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걷는 거야. 어디로 가려고? 숲과 마을로 가려고. 자신의 이상향, 지향점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간다. 그 과정 중에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도 계속 간다. 새로운 길 쭉쭉쭉 간다. 질의응답, 질문, 응답. 그쵸? 여러분들도 계속 새로운 길이잖아. 내일도 새롭고 그 다음 날도 새롭고. 왜냐? 내일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계속 새로운 길이다. 질문하세요. 없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